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16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부터 살펴보죠. 시가 15억 원 주택은 대출을 금지한다.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0.1%에서 0.8%까지 인상을 하겠다. 추가 인상인 겁니다. 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매기겠다는 거고, 안 그래도 지금도 많아요. 또 공시지가 반영률을 인상하겠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을 늘리겠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재건축을 억제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전면 대출 금지, 이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죠.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이 15억 이상 주택이 15.7%라고 합니다. 강남 4구에다가 마포, 용산, 성동 이런 것들에 주로 분포하고 있죠. 물론 대형 주택들 이것도 15억이 넘게 됩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15억 정도 되면 이거 부자들 아니야? 물론 이게 고가 주택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5억 주택을 갖고 있다고 이걸 부유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0대, 50대의 셀러리맨들도 한 8억, 9억 정도 저축을 하고 한 7, 8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1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지요. 굳이 부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그 꿈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15억 이상 주택은 전액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구입, 소유가 곤란해진 거죠. 이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존의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거래가 뜸해질 겁니다. 하지만 차상위 주택의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죠.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방금 예를 들었듯이 10억 이하의 현금에다가 대출을 끼고 한 16억, 17억짜리를 살려고 했던 그 수요자들입니다. 이들은 꿈이 좌절된 거죠. 이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현재 사는 집에 계속 눌러 살든가 아니면 15억 미만의 주택을 사려고 할 겁니다. 15억 미만의 주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 차상위 고가 주택들 한 12억에서 15억 사이 이 주택들의 가격은 높아질 거예요. 전월세 가격이 상승 압박을 가할 것이다. 왜? 이전에 같은 경우는 전월세 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정 비율이 계속해서 이 소유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가지고 소유자가 될 텐데 이제 그게 가서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풍선 효과들입니다. 물론 정부도 이 풍선 효과, 그중에서 이 차상위 고가 주택의 수요가 느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LTV를 축소를 했어요. 9억에서 15억 사이. 여기에 대해서 대출 비율을 축소를 했지만 그래도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15억 이상 아파트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차상위 주택 매매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전월세 가격도 상승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면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를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똘똘한 한 채, 즉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 이 조치로 인해서 그 수요가 줄어들까요? 글쎄요, 저는 크게 줄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투자할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는 거의 제로금리에 근접해 있죠. 또 경제가 죽다 보니까 주식도 형편없습니다. 달러나 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따라서 보통 한국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서울의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이런 인기 지역의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들, 이것만한 안전자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것조차 투자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 조치들을 내려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결국은 정부가 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넘쳐나고 있는 시중에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디론가 그 돈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시중 통화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M2입니다. 통화량에는 M1, M2가 있는데요. M1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플러스 요구불 예금
또 수시 입출금식 예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동원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M1이고요. M2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M1에다가 정기예금, 적금 뭐 이런 금융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더한 것이 M2이거든요. 그러니까 M2는 투자를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인출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M2가 2010년에 1640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2627조 원이 됐습니다. 이 8년 사이에 시중에 돈이 60%나 더 많아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풀어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건 뭐냐? 바로 이렇게 돈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이 마냥 은행 가서 잠자고 있겠습니까? 어디론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마냥 재워놓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동산에 가는 거를 막을 수 없는 거죠. 막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시민들이 자신의 금융 안전, 재산 안전을 확보하겠다는데 왜 그걸 정부가 막습니까? 정부가 그럼 시민들의 재산을 안전을 보장해 줄 거예요? 정말 강남 집값을 잡고 싶다면요, 통화량 자체를 줄이세요. 통화량을 이렇게 늘린다는 얘기는요, 욕조에다가 물 받는다고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럼 물이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넘쳐난다고 손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짓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역대 대통령별로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녹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상승률 10%를 나타내는 거예요. 연간 10%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한 시대는 4번이 있었어요. 4 대통령 때죠.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지금. 자, 노태우 대통령 때는요,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게 뭐냐? 수도권 5개 신도시 주택 200만 호 계획 이런 걸 해가지고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3년 차 1990년, 91년부터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죠. 강남 주택 가격도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보면 폭락하는 게 보이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덕분에 1991년부터 강남 집값이 잡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내내 집값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IMF 때 집값 하락 와중에 취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냈죠. 그래서 금리가 5%대 이렇게 막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 등 온갖 규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공급을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값이 폭등을 했어요. 집값이 많이 떨어진 때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예요. 상당히 값이 안정됐습니다. 이유는 경기 부진 탓도 있죠. 하지만 공급에 많은 신경을 썼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값이 하락하거나 또는 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상태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겪고 있듯이 또 올라가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느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의 공급을 막아놓은 정권, 그런 정권, 문재인 정권을 포함해서 그런 정권은 기존 고가 주택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 이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도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거의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 이게 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는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집값이 오르는 곳, 오를 만한 곳에 공급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한제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공급을 더 묶어버리는 거죠. 자, 이 정부의 대책 속에서도 공급 대책이 있긴 합니다. 수도권 30만 호 공급 사업. 자, 이렇게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참 이런 발상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급되는 그 서민주택은요, 아무리 많이 공급이 되더라도 고가주택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저가주택 가격을 더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만 더 부추길 거예요. 서울에서 먼 곳에, 고가주택 지역에서 먼 곳에다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해롭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요.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고가주택 지역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정책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정책은 뭐냐? 고가주택 지역만 골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만 골라서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청개구리 정책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동산 정책이 너무 난폭하게 가고 있다고 봐요. 시가 15억 넘는 집을 사는 거 그게 죄입니까? 왜 대출을 원천 봉쇄를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정희찬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대출 전면 금지 조항 이걸 가지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이 조치는 위헌이라고 봐요. 이런 식의 마구잡이식 정책, 난폭한 정책이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김종호의 경제탐사,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